고대 왕궁토의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익산 왕궁리유죠. 그리고 왕궁 북쪽의 자리에 피난성 역할을 했던 오금산성. 완성하는데 무려 30여 년이 넘게 걸린 백제 최대 규모의 미륵사지. 거기에 백제 30대 무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는 익산 무왕릉까지 익산은 도성의 필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백제의 역사는 온조왕이 한성에 도읍한 뒤 고구려에 밀려 공주로 천도를 하고 성왕 때 부여로 수도를 옮겼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고고학적 단서들이 가리키는 익산은 언제쯤 역사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까요? 백제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익산이 백제 수도였다는 단서가 하나씩 확인되면서 무왕의 익산 천도 사실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익산백제로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백제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익산 도성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떠나가 볼까요? 이십 년의 대공사를 끝내고 관람객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석조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400년 전 화려했던 백제를 말없이 증언하는 듯합니다. 지난해 미륵사지터의 문을 연 이곳 박물관에선 최신 기술을 이용해 백제인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익산에 잠들어 있던 화려한 유물들의 향연. 이곳에서 찬찬히 눈길을 줘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고운 모래 위에 자리를 잡은 기암괴석이 바로 그겁니다. 모양도 각양각색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돌이길래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같은 곳에서 출토된 것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한 돌도 있습니다. 석회암 바탕에 자갈돌이 송골송골 박혀 있는 모습이 참 특이해 보이죠? 이 모양이 마치 물고기 비늘 같다 해서 어린석이라고 불리는데요. 범상치 않은 이 돌은 국내 고구 유적에서 확인된 예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석은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2015년 이름을 올린 익산 왕궁리유죠. 담장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잠들어 있던 왕궁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진 담장 길이만 490m, 동서로는 250m입니다. 그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1989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왕궁성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보면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놓은
축구장 모양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로는 남쪽 정문을 기준으로 대형 건물인 전갑과 주요 건물지가 일렬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요. 왜 정중앙이 아니라 서쪽일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남북 방향의 중간을 기준으로 그 위로는 궁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비늘을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어린 석은 왕궁의 한가운데 자리한 정원유적, 그 중에서도 유리로 가림막을 해놓은 중심 시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어린 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진흙처럼 보여지는 돌에 좀 단단한 것이 박혀 있어서 처음에는 돌이 아니라 다른 유기물에 혹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돌로 확인이 됐고, 그 왕궁유적의 지금 조경석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좀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초콜릿바가 떠오르는 이 돌이 왕궁리 정원유적에서 출토된 또 다른 어린 석입니다. 백제사를 연구하는 박순발 교수. 그는 이 특별한 돌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남경박물관을 언제 제가 시박물관을 그 수장고를 가서 보니까 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남경 근처에서 이 남조 시대에 원석을 가공하고 이제 초석 같은 거, 요즘 말하면 석 가공 공장 같은 거예요. 그 석 가공하는 그런 유적에서 출토했다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경에서 수입을 해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저런 것이 바로 이제 남경에서 그 유적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로선 돌덩이를 중국에서 이까지 가져오는 것만 해도 그게 공력이 얼마나 들겠어요. 중국 남조시대 유물과 왕궁리 정원에서 나온 돌은 그 모양이 너무도 비슷한데요. 수입산으로 추정되는 이 돌이 백제 궁원 유적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난징시.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서기 229년 오나라를 시작으로 무려 6개 왕조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육조 도성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들 정도로 세계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했던 도성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재개발 덕분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옛 궁성터에 박물관도 생기게 된 건데요. 박물관 지하에는 이 터의 역사를 말해주는 토층이 남아 있습니다. 1700년 전인 육조시대, 난징의 옛 이름은 건강이었는데요. 당시 만들어진 건강궁성은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도 그 형식은 그대로 지속됐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익산 왕궁리처럼 중심 건물군이 정중앙이 아니라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정문과 정전 건물인 태극전, 침전 등은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궁성의 북쪽 뒤편에 왕을 위한 후원이 자리하고 있는 점까지 익산 왕궁리와 닮아 있죠. 고대 국가 도성 제도는 중국에서도 점점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익산 왕궁리와 가장 비슷한 형태는 남조 이후에 교류했던 북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70년 동안 6개 왕조의 도성으로 북방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 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땅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과 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발굴 조사를 통해 업성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된 거죠. 再加上它有一个非常大的一个河流漳河没有治理，就洪水泛滥，所以说呢，整个邺城的城墙、宫殿的基础，包括一些重要的建筑，全都淹没到了今天的地表以下。所以当初来邺城的时候，它的城墙在哪儿？哎，整个都城的方向，哎，大体的格局完全不清楚，所以也是一点一点的。哎，把它的城墙的位置、道路的位置、城门的位置、工程的位置一点一点确定下来，这样才对刚才我说的从曹魏邺城到东魏北齐邺城，它都城的格局有了一个比较准确的了解。 당시 수도였던 이곳의 이름이 업이었기 때문에 업성으로 부르는 건데요. 박물관에 전시된 미니어처를 통해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줄자로 잰 듯 정확한 간격을 두고 계획적으로 만든 도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복원도를 살펴볼까요? 남조의 건강성과 마찬가지로 궁성의 주요 건물들이 남북 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또한 그 중심축도 궁성의 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죠. 거기에 더해 궁성이 남북으로 긴 장방형인 점과 궁성 뒤쪽의 후원이 전체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런 구조는 백제 도성인 익산 왕궁리에서 확인된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북주 엄남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궁성 규모만 동서 620m, 남북 970m로 당시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다르지만 궁성의 배치나 구조는 바로 이곳 왕궁성과 비슷하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왕궁성이 있었던 이곳 익산이 곧 백제의 도읍이었다는 명확한 단서인 셈이죠. 익산 왕궁성의 남쪽에는 왕궁의 중심 건물인 정각이 자리했고 그 뒤로 생활을 하던 침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오른편에 왕의 쉼터이자 신성한 공간인 궁원을 만들어놨죠. 지금부터는 왕궁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궁원 유적을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참고로 궁원은 궁궐 정원과 후원을 합쳐 부르는 명칭입니다. 궁궐 면적의 앞, 뒤를 똑같이 나눈 정중앙에 쌓아놓았던 축대와 동일한 선상에 정원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축대 바로 위에는 동서로 48m, 남북으로 2.8m가량의 수조가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정원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거였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돌을 잘 다듬어 만들었던 이 시설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각진 네모난 돌을 한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파서 그 뒤쪽에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둥글둥글한 자갈돌을 놓고서 위에서 흙과 물이 뒤섞여서 내려올 때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큰 돌을 이용해 가지고 물이 위에서 떨어져서 이쪽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 넘실넘실하게 하는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 왕궁리의 정원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매우 치밀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수조에 모인 깨끗한 물은 경사진 수로를 통해 정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시설로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집수 시설로 향한 뒤 궁 밖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만약 폭우가 내리거나 물의 양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중심 시설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역자 모양의 암거수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죠. 왕궁의 정원은 한마디로 당시 백제의 기술력과 조형미를 집대성해 놓은 최고의 산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감상하기 위한 정자와 연회를 베풀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도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었겠죠. 왕궁토의 정중앙에 자리한 정원 너머에는 후원 유적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구릉의 형태인데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는 정자가 있었을 법한 대형 건물지가 남아있죠. 후원 유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영유자 형태의 수로입니다. 수로를 중심으로 박물관에서 본 것과 비슷한 기암괴석이 남아있는데 이는 후원을 꾸미기 위해 정성을 들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이한 화초나 그런 식물들을 심어서 화려하게 아마 꾸몄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자연적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골을 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차거나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물들이 흘러내려가면서 상당히 조경적으로 좀 미적인 효과를 지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경석들이 군데군데 아마도 설치가 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영유자형 수로는 후원을 꾸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에선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죠. 때문에 후원의 물길을 통해 궁궐 곳곳으로 생활용수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인공수로와 관련된 뜻밖의 유적도 있습니다. 왕실용 물건을 제작하던 공방터 인근에서 확인된 공중 화장실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개의 화장실은 발굴 당시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구덩이를 깊게 판 것에 그치지 않고 오수관을 만들어 석축수로와 연결한 구조가 확인됐기 때문이죠. 이 화장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깊이가 한 3m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구덩이에서 그 큰 것과 작은 것들이 모여지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됐던 것 같고요. 이 수로를 통과하면서 한 번 더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서 석축 배수로의 돌 틈을 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정화가 돼서 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어떤 도시 체계에서 이러한 오수 정화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익산 왕궁리 유적의 화장실입니다. 자, 그 원리를 가장 큰 화장실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400년) 전 백제 왕실의 공중위생에 대한 개념과 제작 기법이 새삼 놀라울 뿐인데요. 먼저 구덩이를 3m가량 깊게 판 뒤 내부 벽을 점토로 발라 오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했죠. 이 안에 모인 대소변은 1차로
세균이나 미생물 등을 통해 정화됩니다. 이때 분해 작용으로 생긴 암모니아나 메탄가스도 오수관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정화조와 그 시스템이 똑같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화장실에서 흘러나온 오수는 돌로 만들어진 수로를 따라 궁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세식 구조였던 거죠. 왕궁의 후원을 휘감고 있는 영유자형의 대형 수로. 백제인들은 이를 통해 아름다움은 물론 왕궁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2마리 토끼를 잡았던 겁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궁원 유적입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유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문화로 발전시킨 백제인의 독창성을 증언하는 것은 아닐까요? 왕궁성에서 동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한 제석사지. 덩굴 문양이 선명한 7세기 기와가 출토되면서 백제 무왕 때에 조성된 사찰임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북을 중심으로 중문과 목탑, 금당이 있었던 구조도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백제의 단일 형태 사찰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석재들이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제석사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던 자리에는 단을 만들고 잔디를 씌워놨는데요. 목탑 자리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0m가 넘는 사각형 모양의 기단이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중기단이라는 건데요. 우선 땅을 파고 약 70cm가량 갈색 사질 점토로 채웠습니다. 그 위로 약 2.5m 두께로 성질이 다른 흙을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작업을 했죠. 제석사지와 비슷한 규모의 삼국시대 목탑지에서 이렇게 3m가 넘는 기단을 만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발굴 결과를 통해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1km가량 떨어져 있던 왕궁에서도 우람한 목탑은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사실 제석사는 왕실을 위한 사찰 정도로만 알려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주목받지 못했던 단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제석사지 발굴을 통해 확인된 사각형 모양의 건물지. 목탑지와 비슷한 규모의 이 방형 건물터는 백제는 물론 고구려와 신라 그 어떤 사찰터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치밀하고 정교하게 파내려간 깊이가 바로 옆 목탑지보다 오히려 60cm가량이 깊죠.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은 건물지가 서쪽에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구조의 건물지가 동쪽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 세로 20m가 넘는 이렇게 큰 단독 건물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건물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그 창건가람, 그러니까 639년에 그 제석사가 불에 타기 이전에 창건가람 시기에 사용됐던 목탑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목탑과 구조나
규모는 동일하지만 조금 그 절이 들어서기 이전에 혹시 그 예제 건축물과 관련되는 그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무왕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제석사 이전에 조성된 목탑지라고 한다면 앞뒤로 중문과 금당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언급된 제를 지내기 위한 예제 건축물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베일에 가려 있는 건물터의 쓰임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능산리 고분군으로 불리다가 최근 제 이름을 찾은 부여 왕릉원. 왕과 왕비들의 무덤 바로 인근에 자리한 능사가 제석사지 방형 건물터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여의 능사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부여시의 이전 그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거를 절로 능사를 전환됐다고 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왕실사찰이라고 하는 제사가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조상과 관련되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익산 천도의 근거로 사용되는 관세음 응엄기에서 방형 건물터의 용도를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백제 무광왕, 즉 30대 무왕이 지모밀지인 익산으로 천도를 하고 제석사지를 세웠다는 내용이 첫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도기사에서 제석정사를 만들었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요, 제석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석이란 이름의 유래를 알아야만 합니다. 삼국유사에 제석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늘신을 뜻하는 환인이 바로 그 제석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도 제석은 하늘의 신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제석 신앙은 하늘신의 후손인 백제 왕실의 정통성은 물론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제석사의 성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서도 있습니다.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건데요. 백제 온조왕이 한성에 도읍한 그해 5월 자신의 시조인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조왕의 뒤를 이은 다루왕부터 18대 전지왕까지 시조의 사당인 동명묘를 배할했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통치자로서 정통성을 인정받는 통과 의례였을 겁니다. 익산 제석사지에 남아있는 방형 건물터의 형태와 크기 등을 감안하면 왕실의 시조를 모신 사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백제 무왕대에 익산으로 천도를 단행한 직후 제석정사를 건립하여 왕실의 시조묘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왕권 국가에서는 제사를 누가 지내느냐? 이것은 곧 왕실의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성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2km가량 떨어진 이곳은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시대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동네 이름을 딴 신동리 유적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백제의 건물지였습니다. 땅을 판 뒤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드는 건축 양식, 이른바 대벽 건물지. 용어 자체부터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백제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대벽 건물지는 이곳 신동리에서 모두 2곳이 나왔는데, 바로 이 건물터가 익산 도성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제의 2번째 수도였던 공주, 공산성 인근에서 익산 신동리와 비슷한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적심이나 초석도 없이 무려 45개의 기둥이 박혀 있었던 공주 정지산 유적. 이곳에서도 3곳의 대벽 건물지가 확인됐죠. 당시의 모습을 추정해보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학계에선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제사를 지냈던 의례 시설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은 익산 신동리에서 확인된 2동의 건물지가 공주 정지산 유적의 대벽 건물지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발이 셋 달린 토기와 고배 등도 출토가 됐죠. 때문에 익산 신동리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 이와 같은 왕실의 제사시설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시는 종묘가 있고, 서쪽에는 토신과 복신에게 제를 올리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백제 도성인 왕궁성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 왕실의 시조묘를 모셨던 제석사가, 서쪽에는 천지신에게 제를 올렸던 신동리 유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왕궁리 유적의 오른쪽에는 사직단과 같은 신동리 유적이 있었고, 왼쪽에는 종묘 성격의 제석사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직까지는 추론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중국 도성제의 원리에 적용해보면 그 배치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 왕궁 유적은 무왕이 공력을 들여 완성한 수도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대 국가에서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6개 왕조에서 도성으로 삼았던 중국 난징시, 그리고 삼국시대 조조 이후 370년 동안 6개 나라의 수도였던 북조의 업섬. 이 2 도시가 오랫동안 도성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都城在选址的时候呢，实际上从科学的角度来说，它一定是一个环境、地理位置都非常有优势的地方。但是古代的人呢，一方面呢，他是基于科学的一个方面的考虑，但是呢，也包括我们现在认为可能是迷信。是风水啊这方面的考虑。实际上，如果我们考虑风水呢，风水它里边也包含了一些科学的道理。 그게 이제 바람풍자 물수자거든요. 첫째 물이 있어야 식수가 해결되고 생활수가 해결되고 관계, 농업용수가 해결되죠. 중요하죠. 바람은 그 땅의 지형지세에 따라서 기후 조건 또는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살풍과 온풍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가 하면 왠지 거기에 오래 머물면 서서히 병이 들거나 망해가는 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풍수가 말하는 기, 에너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풍수는 인간이 자연과 친자연적, 친환경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지혜인 거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풍수는 수천 년 동안
도성의 위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을 겁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도 한성에 도읍할 때 풍수, 즉 바람길과 물길인 산과 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이제 온조왕이 도읍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이제 북한산 정상 삼각산에 올라가서 살만한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남쪽으로 북쪽의 한강을 띠처럼 두르고 있고 그 동쪽에는 높은 산에 의지하고 있고 남쪽으로 비옥한 벌판 평야가 바라다 보이고 서쪽에 큰 바다에 막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과 내지는 하천 그리고 산, 높은 산을 이용한 그 사이의 평야 지역에 도읍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과 강을 이용한 그런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가운데 오목한 분지의 평야 지역을 이제 도성으로 삼는 것이 전형적인 백제의 어떤 도성의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의 기본으로 이야기되는 배산임수, 산을 등지고 물길을 마주보는 지세를 말하는데요. 한성에 이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공산성 또한 배산임수형의 구조입니다. 구릉에 자리한 공산성은 금강과 주변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는 자연지형을 이용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최상의 방어체계였습니다. 부여의 궁성이 있었던 관북리 유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궁성 유적 주변으로 뒤로는 부소산성이, 앞으로는 백마강이 자리하고 있죠. 궁성 바로 뒤 부소산성은 비상시 피난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더해 나성을 쌓아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되죠. 그렇다면 익산 왕궁리는 어떨까요? 왕궁터의 뒤로는 미륵산과 용화산으로 연결되는 금강정맥이 이어져 있고 왕궁 아래로는 두 개의 천이 남쪽에서 만나 만경강으로 흘러들어가죠. 우리나라 풍수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김두규 교수. 그가 바라본 익산 왕궁리는 도성으로서 어떤 입지일까요? 모든 그 왕궁의 터의 흥망성쇠를 보게 되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요. 뭐 당연하게 군사적인 안보랄까 보안이 철저해야겠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공간 터가 돼야겠고, 그다음에 그 외곽에 충분한 물적 토대, 즉 농산물, 농토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바다, 이런 것으로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무왕의 천도로인 줄 알게 된 백제 왕궁터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뒤로 보면은 그 용화산, 미륵산이 갖추고 있고, 그게 이제 금강 정맥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백두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앞에 드넓은 들판이 있고 그 사이에 익산천이 흐르고 거기에 만경강이 흐르고 또 배우지에 금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장 좋은 쾌적한 입지 조건이죠. 지금의 지형지세나 강 흐름을 보고 봐서는 안 되고 1400년 전 그때 이걸 가지고 상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도성 익산의 왕궁성을 감싸 흐르는 두 개의 하천은 만경강을 통해 바다와 만나는 중요한 교통로였으며 또한 도성의 경제력을 키우는 생명의 젖줄이었을 겁니다. 기원전부터 익산이 물류와 생산의 중심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익산시 신흥동 유적에서 발견된 중국 서한시대 동전인 발량전. 이를 통해 기원전부터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죠. 또한 왕궁리 인근 평장리 유적에서 나온 유물이 익산 도성의 토대가 된 마한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구름과 풀린 무늬로 장식한 청동거울은 기원전 2세기 전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는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정착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기원전 194년에서 180년 사이의 시기와 일치하죠.
근황의 남천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중국 유이민들이 가지고 온 이제 철기 기술이거든요. 그 농업 생산량이 증대된다든가 그로 인해서 유이민들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이게 고도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랬던 배경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풍요의 땅인 익산 도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토층 조사를 통해 과거에는 수량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개의 하천이 왕궁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궁성 뒤쪽의 높은 산들이 도성을 지키는 외곽성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때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곽만 모두 10여 개. 금강정맥에 만들어 놓은 다른 산성과 달리 해발 100m가량의 야트막한 곳에 자리한 오금산성. 왕궁성과 가장 가까운 이곳은 비상시 피난성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설치해 놓은 전망대에 올라보면 백제 30대 왕인 무왕과 관련된 장소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무왕이 용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탄생설화가 서린 마룡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룡지 너머에 자리한 왕궁리 유적. 발굴 조사가 한창인 탓에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저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궁성 유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 결과를 통해 이곳 오금산성은 궁성을 지키던 군대들이 주둔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이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을 겁니다. 부여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동일한 성격의 유물과 유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금산성이 피난성의 역할을 했던 단서를 왕궁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원의 중심 건물지에서 북측 궁궐의 문으로 이어지는 일직선 위에 영유자형 대형 수로를 건너기 위한 다리가 있었던 거죠. 왕을 위한 공간인 후원에 북문과 동일한 너비의 교각을 설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유사시 마차는 물론 대규모 인원이 신속하게 다리를 건너서 북쪽 인근의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기 위한 대비책은 아니었을까요? 지도를 통해 보면 왕궁을 중심으로 옥룡천과 부상천이 감싸 흐르고 미륵산성을 비롯한 10여 개의 산성이 왕궁으로 연결되는 북쪽 길목과 금강 하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왕궁 유적 중심의 방어 체계를 정리해 보면 궁궐을 보호하는 궁성이 있고 내성 역할을 했던 옥룡천과 부상천, 그리고 외곽성 기능을 했던 수많은 산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 도성이 아주 체계적인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건데요. 도성 안에서 왕과 왕실 사람들의 공간인 궁성은 명확히 그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도성의 경계는 어디까지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대 중국의 도성은 조방제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방제란 전체 시가지를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하는 도시계획을 말하는데 그 중심에 도로가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 근처에서 왕궁 외부를 잇는 백제시대 도로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6년. 농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다가 오늘날 대로격인 왕경도로 한 곳과
임시도로 구간 2곳이 확인된 겁니다. 먼저 남북 방향의 왕경도로는 그 폭이 4.9m로 왕궁 쪽으로 26m가량 확인됐습니다. 도로의 단면을 통해 조성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평탄화 작업을 한 땅에 강도를 깔죠. 그 위에 황갈색 점질토를 채웁니다. 그렇게 다져진 흙 가운데 도로로 쓰일 부분을 다시 파내고 모래와 성질이 따른 점질토로 채운 뒤 노면을 다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우마차가 다녀도 쉽게 망가지지 않는 내구성을 자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서는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판형 석재까지 나왔죠. 왕궁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시도로 2곳에서는 수레바퀴 자국이 확인됐습니다. 흔적을 통해 보면 남쪽 도로의 너비는 수레 3대 정도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동서방향으로 확인된 임시도로는 남북으로 이어진 왕경도로와는 수직을 이루고 있죠. 또한 왕궁 유적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인장기와도 출토돼 왕궁과 연관성도 확인할 수 있었죠. 구제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구간 내에서만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범위가 최대 26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밖에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왕경도로 같은 경우 이제 그 남북으로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그 이제 궁성 외곽으로 이제 나 있는 도로들입니다. 아마 그게 그 도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아마 도로들이 교차하고 하나 지점에서 이제 교차하는 아마 이런 흔적들이 확인됐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부만 지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굴 결과를 토대로 그 모습을 조심스럽게 그려보면 이런 도로 구조를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도성의 모습과 그 경계가 어디까지였을지 아직까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의 견해도 천차만별이죠. 그렇다면 일단 왕궁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도성 관련 유적을 살펴볼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익산도성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유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당시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왕궁 남쪽의 왕경도로는 물론 바로 앞 탐리마을에서도 왕궁과 동일한 성토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직단으로 추정되는 신동리 유적에서도 익산도성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왕궁터 동남쪽 700m 지점에서 백제 토기 조각과 당시 사용했던 우물이 확인됐죠. 또한 왕궁리 동쪽에 자리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백제시대 대규모 거주지가 발견됐습니다. 광암리와 동천리 유적으로 불리는 이곳에서는 모두 26기나 되는 백제 건물지가 나와 익산도성의 경계를 떠올려 볼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죠. 왕궁을 중심으로 한 익산도성의 블랙박스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도로 요구도 지금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일찍이 왕궁리 유적의 그 동남쪽에서 우물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리 유적에서 상당히 좀 남쪽으로 좀 멀리 좀 떨어진 천동리 그 마을에서도 그 백제 시대 기와 편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그 궁 바깥쪽에
고대 익산의 도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흔적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 쪽을 발굴조사하게 되면 아마 궁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익산의 민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제 도성이었던 서울과 공주 그리고 부여. 안타깝게도 왕궁의 형태나 도성의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완벽한 형태의 도성 구조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익산입니다. 사실 이제 왕궁성은 전체 도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거주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왕성 또는 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개념으로 볼 때는 임금이 거주하는 왕성 외에도 왕릉 필요하죠. 그리고 사찰, 어떤 그 당시의 사상을 대별하는 그러한 사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위한 주변의 방어성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거의 다 갖춰질 때 우리가 흔히 완전한 도성의 개념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요.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만 따져 본다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주나 부여보다도 더 완전한 그러한 어떤 도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1966년 익산 천도설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학자는 물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하지만 익산 미륵사지, 왕궁 유적, 제석사지, 쌍릉 발굴을 통해 그 이야기에 점점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익산 도성은 백제 그 어느 곳보다 더 완벽한 형태의 도성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